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심상치 않은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죠. 이번에 미국의 뱅크런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왜냐? 은행 터진 것만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미국은 CPI보다 PC를 위주로 본다고 그랬죠. PC 보시면은 근원 PC가 전혀 잡히지 않고 예상을 웃돌고 있다. 다만 PC 가격 지수는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혹은 직전 월보다 적게 나왔다. 최소폭이다. 예상 정도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 PC 가격 지수가 지금 발표된 게 오늘 5월이지만 3월치가 발표가 된 건데, 이 3월치의 문제점은 뭐다? 유가가 매우 낮을 때 기준이다. 그래서 감산 이슈가 3월 말에 터졌기 때문에 감산 이슈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그런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CPI나 PCE 자체는 좀 낮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요 근원 PC 혹은 근원 CPI, 요 부분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잡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긴축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있다는 소리고요. 더 안 잡힐 겁니다. 저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터졌을 때도 미국에서 대차 대조표를 계속 줄이고 있었죠. 양적 긴축을 들어갔는데 은행이 터지면서 돈을 풀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터졌죠. 그럼 돈을 또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어요? 저번에도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터진 은행을 유동성을 지원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터지는 부분 쪽에 유동성을 조금씩 넣어서 경기 침체나 혹은 경제 위기까지 오지 않도록 방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뱅크런 또 터졌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뱅크런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할 때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뱅크런 저거 진정만 시켜놓은 거지 또 터질 거다.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베어 스턴스 터지고 몇 달 있다가 리먼 브라더스 터졌어요. 그런 것처럼 뱅크런이 저 정도로 잡힐 수가 없다. 왜냐면은 지금은 과잉 유동성에 대한 이 여파로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강한 양적 긴축 또는 강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양적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 거고, 그렇죠?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안 잡혀요. 경기 침체가 와서 통화 승수가 또 갑자기 확 줄어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건데, 과거에도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왔었죠. 대표적으로 지금 파월 의장이 제일 많이 비교되는 사람이 폴 볼커, 과거 연준 의장인데, 볼커 때 어떻게 했어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왔을 때 둘 다 적당히 잡아보려고 했을 때 결국엔 안 잡혀서 일단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잡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커 때가 떠오른다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어디 통해서 나오겠느냐. 확실히 돈이 되는 쪽은요,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에 막 안전자산 전문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죠. 그런데 위험자산 쪽에서는 주식 전문가 널리고 널렸죠. 부동산 전문가 널리고 널렸죠.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널리고 널렸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여론을 조장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여론이 강력해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적인 부분이 엮일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는데 시중금리를 계속 억누르는 정책 등. 그런데 결국에는 뱅크런이 또 터진 거예요. 벌써 네 번째. 얘가 수습이 되더라도 다른 것들은 안전하겠어요? 이미 뱅크런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테고, 다만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이 이미 상당히 인출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도 뱅크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으로 취약한 은행들은 계속 터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저렇게 드러나고 있는 은행들 외에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부채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금리 때문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시로 나온 게 뭐예요? 한국의 레고랜드 사태. 그림자 금융이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자, 우리나라도 그림자 금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지 않은 연체율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떠니, 뭐 코스피 지수가 어떠니, 코인이 오를 것이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른 경제를 보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맨날 했던 얘기가 수요 공급 이야기였고, 요즘 맨날 금리 이야기만 하죠. 금리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경제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죠. 저희는 예전부터 경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지금 꾸역꾸역 쌓였기 때문에 위에 터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은 가계부채가 더 쌓일 수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를 낮춰버리니까 거기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쌓여버리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난 거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은, 요게 맨날 댓글 다는 거는, 그래서 맨날 너는 폭락론자잖아. 폭락론자가 아니라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곧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겨우 연장됐는데 그 연장이 진짜 건강해져서 연장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마약을 처먹고 연장이 된 거죠. 그런 거 전반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뭐 고장난 시계니 뭐니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인간들 보면은 저렇게 진짜 사람이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왜 말이 안 통하는가? 할 생각을 안 하나요? 왜 자꾸 그쪽에 확증 편향해서 생각하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 미국 부동산 안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비슷해요. 특히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위험하죠. 공실이 12.9%고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미국에서 금융위기보다 큰 게 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가 최대 악재였지만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악재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상은 무조건 터진다. 다만 IMF 때까지는, 그때는 진짜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악재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간다는 거지. 지금 보면은 오피스 가격이 25%가량 내렸다. 자, 이래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가 폭망하고 있죠. 상가 폭망하고 있는데 가격 안 내리고 수익률 안 내리려고 해요. 왜? 부동산에 대한 무한 신뢰로. 근데 그만큼의 수익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임에도 내가 들어간 돈, 요것만 계속 본전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비중은 38%. 자, 요 정도만 받았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장난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 가지 적용하기 전에 거의 한 70%씩 내줬어요. 보증금 떼고 대출 떼고 자기 자본 한 20에서 25%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월세에서 이자 대부분 갖고 남는 걸로 수익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러니 당연히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미국보다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이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공실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찰리 먼거 누구예요? 워렌 버핏, 오른팔이죠. 닷컴 버블도 붕괴 예측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그분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붕괴하면서 무너지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한 미국에서도.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일단 무역 작살나고 있죠.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2.7%로 금융위기 이래 최저고. 여기에 대중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가 최대입니다. 중국이랑 척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무역 수지 1등국은 중국이어서 중국이랑 척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친중이니 뭐니 하는 게 아니라 친중 친미 다 해야 돼요. 친중 친미 다 해야 되는데, 친미를 강하게, 아주 강한 친미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감소를 했고, 이게 벌써 7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무역 적자는 1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작년이 무역 적자 역대 최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4개월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은 작년에 1.5배의 무역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 역시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3분기 반도체 드디어 적자 났습니다. 삼성. 저번에는 수익이 한 99% 감소했다면 이번에 적자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4분기 그리고 2009년 1분기 연속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 얼마예요? 지금 6,900억, 7,100억 이었는데 이번에 4조 6천억의 적자를 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적자를 낼 정도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주요 기업들 영업이익이 20조가 증발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도 했고 SK, 하이닉스, S오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이런 데 다 지금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돈이 어디서 흘러 돌아요? 기업 경기가 왜 안 좋아졌겠어요? 무역에서 적자 나고 그 다음에 내수 경기 박살 나니까. 그래서 내수 경기의 핵심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정상적인 가격이라서 내수 경기가 잘 돌아가면은 무역 적자 좀 나더라도 안에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위험하죠. 물가도 계속 오르죠. 지금 외식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칼국수가 20.3%, 김치찌개가 16.4%, 뭐 짜장면 등등 뭐 해가지고 연간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문제는 외식 물가는 올라가면 안 내려가죠. 올라가면 안 내려갑니다. 한번 올린 외식 물가 안 내려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뭐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야가서 돈 벌어 처먹으려고 이런 거라기보다요, 그걸 토대로 여기저기서 부대 비용을 올리죠.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그런 데서 다 떼가니까 막상 자영업자들은요 1,000원 올리면 그 중에서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서 세계적으로 지금 약달러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는 더욱 커지고 있죠. 무역 적자랑 금리차 확대. 금리차 확대는 우리나라 말고도 금리차 확대 되는 데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금리차가 얼만데. 주요국 중에서 절하폭 세 번째. 자, 세 번째면은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아르헨티나 페소, 러시아 루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죠.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니까 얘네는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예요? 물가 상승률이 100%이고 기준금리가 7, 80% 하는 나라입니다. 즉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렇게 진짜 개박살 나고 있는 나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하락폭이 크다는 건데 더 박살 나는 나라들도 있겠죠. 터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런 나라들 제치고 얘네 둘 다음으로 3등을 차지하고 있다. 동메달. 좋은 동메달이에요. 여기에 부채 문제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연체율, 저축은행 쪽도 연체율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뭐 이제 5%가 넘어갔죠, 연체율이. 특히 핵심, 아까 이야기했던 그림자 금융처럼 지금 우리나라 부채의 그림자 금융같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자영업자 대출 연체인데 이게 1조 2천억이고 금융위기 이후 최대 액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카드론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드론 연체율이 1%를 또 다시 뚫었어요. 그게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굳이 카드론을 보지 않더라도 주변에 먹고 살기 힘든 건 당연히 보이는 거고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모여요? 털고 나오려고 자꾸 뭐 뜬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유리 바닥이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한은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줄여야 된다. 80%도 많아요. 일본 붕괴할 때 80% 안 됐어요. 70%도 안 됐어요. 미국 붕괴할 때 96%, 97%대까지 올라갔었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그리고 쭉 빠져서 70%대 유지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80%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80%도 많은데 최대 저만큼 줄여야 된다. 즉 지금 100%가 넘어갔기 때문에 20몇 %를 줄여야 되는 건데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줄이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디레버리징이 됐고요. 근데 그 디레버리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경기는 계속 침체한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실질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많은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자산 가격 하락, 신용 공급 축소 등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은보다 먼저 2019년부터 계속 경고해 왔던 부분이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기 터지니까. 저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고 싶어도 안 빠질 수가 없죠. 일단은 DSR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들어갔고 그러면은 소득 대비로 대출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뭐예요? GDP도 결국엔 국민 총소득이죠. 그런 것처럼 디레버리징의 시기가 왔다. 다만
아니다 아니다 하고 버티는 거, 또 장난질 치는 거, 이런 것만 남아있을 뿐이다. 속지 마셔라. 지금 경제 붕괴 때는요, 자산을 지키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길이다. 지금 인플레이션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 화폐 가치 하락은 과거 거고, 과거에 풀어놨던 유동성인 거고, 지금은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요, 급격하게 못합니다. 조금 내리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3% 기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3%는 택도 없고, 지금 통계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 보시면요, 진짜 큰 게 아직 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6년부터 계속 그런 사태가 나오다가 2008년에 터진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는요, 살 기회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해서 팔 기회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